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후진적이라고 자주 비난합니다만 요새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쟁은 그런 후진성을 탈피하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이 논쟁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선진국 정치처럼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후진적인 구석은 많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는 네거티브에 극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선전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선거 전략의 교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처음부터 네거티브만 일삼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네거티브만 일삼을 경우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아예 외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식하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첫 번째 불금이죠. 2월에. 맞습니다. 이야, 참. 근데 맨날 뭐 금요일이면 불금불금한데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죠. 네. 근데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혼전입니다. 혼전. 혼전. 이 결혼전 혼전이 아니고요. 예. 네. 얽히고 설킨 꼬이고 꼬인 난타전. 그런 혼전인데요. 아, 오늘 정말 다 보니까 또 혼전 뉴스네요. 새벽에 택시 타고 오는데요. 기사분이 예. 구룡마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예. 강남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도시 난민인데 이 서울시 강남구 갈등 예. 속에서 문제 해결이 수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와대는 침묵 모드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아까 오프닝 멘트 말씀 주신 그대로 지금 이제 증세, 복지, 또 복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렇죠. 복지의 재설계 구조조정 어떻게 할 예.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와 이제 이 월요일에 경선으로 선출이 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같은 결로 이제 청와대를 공격하는가 했더니 예. 이제는 굉장히 정책적인 노선에서 의견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최고 경영자들 앞에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질 수 있다. 이게 일명 김무성 복지론 이렇게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복지 망국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한편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미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결국은 법인세를 포함해서 증세를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예.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이제 미묘한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안 된다.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 모순적인 얘기로 전 해석을 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는데 증세하면 디플레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서 디플레이 아니냐. 지금 이 경제 전문적인 진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증세냐 복지냐 네.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선진국형 정치 패러다임이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계속 있는 그래서 문제죠. 제가 볼 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라는 걸 벌이는 거는 참 정치권이 당연한 일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뭐 한꺼번에 다 바뀝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바뀌는 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그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예. 이게 물론 증세냐 복지냐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균형점을 도출하는 게 정치권의 쉽지는 책무라고 않죠. 본다면 예.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경우에는 이 자신들도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예. 익히 주장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양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자, 이제 여야도 무상복지, 증세 간 접점 찾기의 혼전 양상인데 지금 야당 내부가 문제죠. 혼전 중에 제일 이번 주말에 이제 복잡하고 힘든 혼전은 야당 내 당권 주자들의 혼전입니다. 예. 어제 뭐 많이 보셨죠. 이 서울에서도 종편 TV 토론회에서 예. 막말 논란이 이제 일었는데 예. 문재인 의원은 저질, 그렇죠. 박지원 후보는 비열, 이인영 후보는 담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또 전날 광주에서도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문 후보가 룰은 심판의 영역 아니냐. 예. 선수는 불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러니까 변경된 룰에 따라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일 텐데 박지원 후보는 반칙은 문 후보 쪽이 먼저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요. 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선 또 박지원 후보가 당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신기남 의원하고 충돌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 위원장이 이제 이 인사말을 하면서 덕담 반, 경고 반, 룰 변경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박 후보는 갑질하지 마라. 갑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또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전대전 마지막 토론회가 뭐 방송, 라디오 토론회였는데요. 여기서 또 박 후보는 이제 룰 변경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요. 문 후보는 이때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함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지지율 높은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사실을 왜곡하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박 후보는 중앙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놓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당신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응수하면서 아주 치열한 난타전인데요. 정책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 그럼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론 이게 예. 다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기는 야당이냐 강한 야당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야권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이기는 야당하고 강한 야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이인영 후보만 세대 교체론 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내일 모레 결판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당대회에서 정책 선거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책 선거를 해야지,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일반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그다지 표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거티브만 하다 보면,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이게 외면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얘기만 끝나도, 아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관심을 못 끌 바에 외면까지 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들이 사실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외면이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지면요. 혐오합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혐오받으면서 정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것도 혼전인데 어제 IS와 요르단 또 일본까지 얽힌 야만적인 사건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진짜 야만적이죠. 어제 요르단 국왕이 화제에 올랐어요. 예. 이분이 압둘라 2세인데 선왕은 후세인 1세였고 그 장남이에요. 또 영국 왕립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영국 기갑연대 명예 연대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전투기 조종 경력도 있고요. 예. 이 살해된 조종사 알카사스베에 이제 이 조문하면서 예. 국왕이 피해 복수를 다짐했고요. 직접 전투기를 몰고 공습하겠다. 이 요르단 공군은 이미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IS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오는 목요일 직접 이제 진두 지휘를 할 예정에 있는데 네. IS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분노를 토했는데 국민들에게 인기가 대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투기 조종관을 잡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편대를 이끌고 시리아에 가서 폭격을 해서 IS를 초토화시킬 때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요르단한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 한 명이라도 끝까지 국가가 버리지 않는다는 자세를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일 당해도 적당히 외국에서 무슨 일 당하면 그냥 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있지만 네. 사실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맞습니다. 좀 우리를 너무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이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뭐 이게 이제 정부 뉴스는 아니고 네. 기업 뉴스인데요. 그 지난해 말 서베링해에서 501 오룡호 이게 이제 원양어선인데 그렇죠.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유족 이제 보상금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사조산업체 관계자가 이 당신의 이 선원들 살아 돌아왔으면 징역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막말을 해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유족들이 또 지금 이제 참.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 뭐 재밌는 사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남동생 20살 힐튼인데요. 20년 받을지 모른다며요. 네, 미국판 조연아라고 불리고 있는데 당신네들 5분 내에 내가 다 해고할 수 해고시킬 수 있어. 있어. 어? 우리 아버지가 30만 불 써서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그렇죠. 나는 이제 고속으로 나왔다라는 나는 거죠. 깜빵 안 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10시간 동안 마약에 취한 것 같았다. 이랬는데 정말 시간은 훨씬 길었는데 이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 비슷하게 비교될 만한 언행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네. 나오잖아요, 뉴스에. 맞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거 그렇게 뉴스에서 한다. 페리스 힐튼 동생 20살짜리 뭐 힐튼이 누군지 알죠? 네, 뭡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사건이었고요. 어제 그 아침에 속보를 전해드린 예.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예, 예, 공격 예. 붕괴 사건. 이거 아직 초도 이제 조사 진행 중이고요.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아직도요? 네, 아직 다 자동차들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 조치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옹벽은 설계도가 엉터리였고요. 설치된 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없었다. 예. 이렇게 나와서 해빙기에 이제 그 틈으로 들어간 물이 얼었다 녹았다. 또 여름 장마철에는 이제 폭우가 와서 이게 항상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데 이게 도심권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산에서 이게 정말 새벽에 일어난 게 천우 신조죠. 안 그랬으면은 언제든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전국에 있는 유사한 축대들 많지 않습니까? 예. 안전 점검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른 추가 뉴스 있습니까? 혼전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정무위를 아주 어렵게 통과한 김영란법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예. 법사위에서는 아주 특이한 혼전입니다. 보통 여야 구도로 싸우는데 예. 통과시키자, 뭐 손질해야 한다. 근데 이건 여야 구도가 아니고 이게 손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통과시키자. 이제 뭐 뜯어볼 만큼 뜯어봤다. 정무위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물고 늘어지는 쪽과 네. 이게 귀찮아서 빨리 패스시키려는 쪽이 또 예.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어서 과연 김영란법 법사위까지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갈까 지금 지켜볼 과제고요. MB 회고록 관련해서 북한하고 난타전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제 뭐 북한이 얘기하겠죠. 일방적으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예. 맹폭을 했는데 이 정두원 의원이 MB 회고록에 대해서 매를 번다. 이 노동신문에 요 표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정치 무능화 이명박 역도가 매를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정도 의원도 왜 쓸데없이 지금 회고록을 내서 매를 버시느냐. 자신도 MB정부 시절에 글을 회고록으로 쓸 텐데 나의 글은 참 회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도원 의원이 재치는 있어요. 네. 예. 삼각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혼전 이게 승자독식하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아까 요르단 국왕 모습, 그렇죠.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서 멋있어요. 예. 불금이니까 본조비의 노래 It's My Life, It's my life. 이것이 내 인생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우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공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유병재의 연비제렉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세트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산 방유 아이세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백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시각을 같이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증세냐 아니면 복지 축소냐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사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 이거 지금 여당에서도 이거 문제 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예.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로 우리가 진짜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차제에 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현실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걷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세냐 복지냐라고 했을 때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국가 쪽으로 방향, 보편적 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국가. 예. 복지국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역진이 불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국가적 목표를 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말이 있구나, 그런 키워드가 있구나, 그래서 가볍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거는 복지국가로 가는 굉장히 강한 이 경로를 제시한 거거든요. 역증이 불가능한,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세원은 어디서 개발하고 복지 지출의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을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예. 그렇다면은,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선별적 복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시겠네요. 우리 저희 정당에, 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하여, 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복지,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서 이제 보육이랄지 교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상에, 예. 헌법상에 이제 교육이 어떤 무상교육,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기초한 사고인 것이죠. 그렇지만 뭐 실업급여랄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체제랄지 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노동하고 연계한다든지 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에 대해서는 무상보육 원칙을 하고요. 우리가 재정이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때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죠. 그냥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부 무상 아닙니까? 대학원도 무상이죠? 네, 보편이죠. 영국하고 캐나다는 병원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보편이죠. 무상이죠. 그런 데까지 우리가, 보편, 복지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나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선별적 복지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가령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은 선별적 복지로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분야는 놔두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를 중간적 과정이라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네. 선별적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70%. 하위 70%를 주는 것이죠. 음흠. 그래서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 사회적 공헌하고 연계
해야 한다. 예. 라는 것이 이 새누리당 아닌 거죠. 국민연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 있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많이 부는 사람이 오히려 적죠. 예.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기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예. 더 덜 받게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예. 또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어쨌든 70%를 기본으로 드리겠다. 하위 70%에 대해서 이건 선별적 복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나 국민적 합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를 확대해 나가되 그 부분은 당장 그 보편 복지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땅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현재 여건으로는. 예. 그렇지만 복지는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립대학이거든요. 독일도 사립대학이 몇 개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공보육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의 공교육 가능성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 전면 우리 방송에서 전면 개편을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와 야가 좀 상당히 의견이 엇갈린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야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생각은 동일하죠. 기본 복지에 대해서는 보편으로 가고 그것을 안전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정부에서 지금 기본 복지인 그 보육에 대해서 자꾸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방제를 발행해서 충당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안정되게 하고 또 지금 100세 사회를 맞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랄지 노후의 불안이랄지 또 비정규직의 어떤 양산, 그 다음에 실업의 확대, 그에 따른 인생 이모작 등등에 우리가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차츰 거기까지 복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뭐 야당 내에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운 건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일종의 복지 동맹 세력이 있는 것이죠. 늘 내세웠다기보다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쪽에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죠. 조금씩 후퇴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모양을 갖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지 동맹 세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파고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우선 김무성 바로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도 있고 우선 정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회계법에 의해서 증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회가. 이완구 총리랄지 최경환 부총리 이런 분들은 현재 증세 반대고 복지는 조정을 해야 한다. 복지 확대보다는 조정 혹은 다이어트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유승민 대표가 당내 또 정부 또 청와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갖다 넘어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복지 수준 향상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유학 생활을 해서 학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나태한 모양이죠? 그래서 제2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그분의 어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좀 나태하고 게을렀다 그런 인식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와 나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분은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선대본부장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같이 하고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 사과도 없이 지금 국민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궁금하더라고요. 복지 수준의 향상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부정부패는 근데 그 유럽의 특히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렴도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상위 10%, 상위 10위 안에 네.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득권 의사에서 기득권 세력들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네. 국민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예. 근데, 참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기조를 갖고 가겠다. 근데 이제 증세, 중증세, 중부담, 중복지에서 일단은 법인세 측면에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인세율을 한 3% 정도는 올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5%에서 22%로 내렸죠. 예. 그리고 이제 실효세율을, 예. 실제 내는 실효세율과 뭐 각종 감면 있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해서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감면받은 걸 보면 실제 실효세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예.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22에서 25로 올리게 되면 되게 1년에 한 6조 정도의 그 세원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 세원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는 그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 세력이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가 최소인 지점부터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예. 또 지지가 최대인 지점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어떤 그 분배율을 보면 자본은 굉장히 살이 찌어지고 예. 노동은 굉장히 가난해진 측면. 이윤은 확대되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축소되고 예. 그러면서 실제 기여도, 고용의 기여도랄지 이런 기여도는 거의 없고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7년 법인세 인하를 해갖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기여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을 또 오히려 막고 있다고 한다면 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 좀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영란법 있잖아요. 아,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김영란법이 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시험대라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놓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저처럼 제가 정무위원이지만 정무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원안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예. 이거를 정말 국민의 시선에 맞춰서 법사위원들이 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 처리했으면 좋겠고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게 첫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의지가 있는 점이지.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영란법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된다, 지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국민이 그렇게 해당이 된 건 당사자로서 해당이 되는 거고, 같이 술밥 먹은 사람은 타인으로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충 따지면은, 최소한도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그냥 놔둬도 된다고 보세요? 그 도로교통법도 전 국민이 대상이죠. 경복주도 전 국민이 대상이죠. 모든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범법을 하고 위법을 한 경우만 피해를 받는 것이죠. 예.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 국민이 지금 불편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편해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북유럽 국가는 국제 투명성 지수가 굉장히 투명성 지수에서 그렇죠. 깨끗한 나라로 예.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품수수는 공직자 자신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180만 명. 그거야 뭐 많이 해당이 안 되죠. 전 국민이 아니라 밥 180만 먹는 명 거. 해당되는 거죠. 예. 다음 두 번째는 청탁. 예. 청탁이 범죄야? 국민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한 3달이 반이면 다 전 국민이 서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청탁을 해보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이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미덕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탁 중에 선한 청탁과 나쁜 청탁을 또 구분해갖고 나쁜 청탁은 처벌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되도록 그대로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전당대회죠. 그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예. 이제 2월 8일 이후에 예. 어떤 의제를 갖고 새 지도부가 누가 되시든 예. 메시지를 갖다 어떻게 던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원내대표가 되고 중부담 중복질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것이 이제 한 달에 자꾸 이제 발을 빼고 있지만 예.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화두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새 지도부도 세상에 대해서 새 메시지를 갖다 던진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닥 지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것도 일종의 마법인 것 같아요. 경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안 좋은데 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를 재탈환했네요. 그렇죠. 코스피도 아닌 동생격의 코스닥이. 예. 코스닥. 6년 8개월 말입니다. 정확히요. 예, 어제 0.44% 올라서 600.81포인트로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에 600선을 보는 게 2008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전 수준이거든요. 네. 다시 이제 600선을 재탈환했고 시가총액 규모도 160조 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1년간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짧게 쪼개보면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지난해 12월 말 1월 초부터 저점 찍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순식간에 한 20%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과열이다, 이거 유의해라 하는 날 또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의 상승력이 뜨겁다 이런 거고. 예. 형님인 코스피가 한 4년격, 횟수로 한 4년이죠. 4년 동안 1900에서 2100 장기 박스권에 갇히면서 정말 개미들 다 죽이는 개미 지옥을 만들고 있는 방면 코스닥이 너무 선전을 하고 있어서 또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선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세계 경제에 이 불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눈치 보느라고 힘든데, 코스닥의 면면을 보면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헬스케어, 예. 좀 경기와는 무관한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의 이 상위 종목에 랭크돼 있거든요. 예. 이런 코스닥 대형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뭐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이요. 전반적인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둘째 요인은 정부 정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뭐 금융기술을 결합해라, 또 창조경제에서 게임, 미디어, 컨텐츠 쪽에 많이 힘을 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종목들이 실은 코스닥에 많이 있어서 정책적인 좀 이 도움을,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다 이런 거고, 세 번째 수급입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은 뭐 개미들만 하는 거다, 그런 투기다 이랬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2년간 외국인이 2조 8천억치 순매수하면서 밑을 쫙 받치고 있거든요. 예. 올해 기관도 한 3,400억. 그러니까 코스닥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관심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치고 올라간 건데, 개인들 중에서도요, 저금리 때문에 이제 큰 손들이 꽤 많이 코스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선전하는 건데, 물론 그럼 오늘 어떻게 되냐, 내일 어떻게 되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열 국면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코스닥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셨다면요. 좀 마음 편히 계시다가 설 푹 쉬시고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도 지금 이 랠리가 간다면은 뭐 늦지 않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 국세청이 걷어들인 세수액이 예산보다 상당히 부족하네요. 9조 원 정도 되나 보죠? 예, 9조 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예. 당초 이제 뭐 많이 거쳤어요. 195조 7천억이나 국세청이 노력을 해서 걷었는데, 재작년, 전년보다는 5조 5천억 이상도 많이 걷었는데, 어쨌든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못 걷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수 결손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조 원 정도 이제 세수 결손이 났다. 이런 건데, 지금 한 3년 정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거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2013년에 8조 5천억 되면서 야 이거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다 뭐 이랬는데 실은 지난해 뚜껑 열어보니까 11조 원 결손 이제 물론 잠정 시즌 확정돼서 나가겠지만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세청이 또 210조 원 걷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 못 거두니까 결과적으로 또 세금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세청이 상당히 고생한 건 사실이네. 욕먹으면서 막 돈 걷고, 그죠? 이건 뭐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 이 지하경제 활성화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은 이 세금을 걷는데도 비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거두려면 충분히 거둘 수가 있는데 막 조세 저항이나 막 그렇죠. 이런 사람들 예, 그걸 노력해서 걷는 그 비용 대비가 있는데 지금 예. 워낙 진화돼가지고 국세청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세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죠. 많이 실리겠죠. 예. 왜냐면은 이제 지난해 세수결손제가 11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금을 뺀 이제 순 재정 뭐 상황, 그래서 관리 재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기금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돌려줄 돈이니까 이거를 빼고 재정 수지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얼마 적자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30조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증세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고 어제 기획재정부는 당장 뭐 600개 사업 통폐업하겠다. 뭐, 그 비용 절감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 하겠다라고 얘기가 하지만, 한계가 있죠. 결국은, 증세 논의가 올 한 해, 뭐, 뒤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몬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시흥 150도시의 세 번째 후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금서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도시 후반데르디움 3차. 2월 초 오픈 예정.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예, 여러분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176님, 페리스 힐튼 동생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법 같아요. 교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넘길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법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조윤아 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8192님, 복지하다가 그리스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0130님, 김무성 대표의 말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는 않는데요. 1209님, 부가세 인상은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법인세겠죠, 이게. 그리고, 부가세군요. 전 품목의 일관된 투명성을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유리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